안녕하세요. 독학사 재무관리 4단계 강의 진행을 맡은 강덕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수업 첫 시간인데요. 일단은 오늘 1장 그 재무관리의 개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까지 계속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자, 이론적인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복습이 끝난 다음에는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론적인 부분을 습득을 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1장 재무관리의 개요부터 이제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책을 보시면요. 제1절 재무관리의 의의와 영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재무관리라는 건 뭐냐? 재무관리. 자, 상당히 조금 난해합니다. 재무관리, 이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의의를 잡아야 될지가 사실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이죠. 자, 이 재무관리라는 건요. 기업이 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본,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과 그다음에 타인 자본. 부채죠, 한마디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얼마나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할 건가? 자, 이런 식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재무관리라는 건 기업이 어떤 사업을 뭐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약에 이제 뭐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 있을 거고, 자, 자기 자본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 이 부채를 끌어와서 얼마나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뭘 구입해야 됩니까? 신사업에 필요한 어떤 자산이라던가 M&A에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요. 자,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사업이 성장한다는 건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주주 가치가,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는 덩달아 주주 가치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일조를 할 건가? 이게 이제 재무관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무관리의 목표. 자, 요걸 이제 한바탕으로 두고요. 책을 좀 보시면요. 자, 시장 경제 체제에 따라 경제 운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뭐다? 자본이죠. 자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자, 둘이 합쳐 그냥 자본이라고 여기서 기재를 했죠. 이는 적절한 자본 축적과 흐름 없이는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요. 신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결국 뭐다? 자본이죠. 그 자본으로 필요한 어떤 부동산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형 자본도 이제 구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본 없이는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저축을 유도하여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의 증진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이 바로 금융시장인 것이다. 자, 금융시장에서는요. 자,
이 주주 가치가 올라가려면요. 이 주주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를 한 만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주주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즉 이 주주에게는 부의 증진을 만들어주는 장이 이제 금융시장인 것이고요. 따라서 자, 밑줄 치세요. 금융시장에서 기업 내부의 자금의 유동성과 연관된 모든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뭐다? 재무관리라는 얘기죠. 재무관리. 자, 여기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뭐냐면요. 어떤 신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신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하겠죠. 자, 보니까 자기 자본만으로도 충분히 신사업을 꾸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자기 자본만으로 끌어와서 신사업을 했을 때 이 신사업이 안 됐을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기업이 갑자기 이제 조금 이제 디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자, 디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적절히 섞어서 이제 신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끌어와서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뭐가 올라가냐?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업 가치가. 이건 나중에 이제 뭐 M&A를 공부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뭐 M&A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좀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그 시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마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기업은요, 자기 자본뿐만이 아니라 타인 자본을 끌어와서 이제 신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또 영위를 하겠죠.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사겠죠. 그러면 일단 타인 자본을 끌어왔을 때 어떤 기업의 타인 자본을 끌어왔을 때 뭐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 둘이 합쳐서 자본이거든요. 자본. 이 자본이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가? 주주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결국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과 주주의 부 혹은 내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법과 연구가 바로 재무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과연 그러면은 신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자기 자본 몇 프로, 타인 자본을 몇 프로 끌어와서 신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적절히 얼만큼 배분을 해서 자산을 구입할 건지 이런 걸 잘 따져보는 게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무관리에서 연구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시간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따라서 현대 재무관리는 시간과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무 의사결정 방법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 신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트렌드는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이 트렌드인데 자, 지금 이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만족을 해. 그냥 그대로 꾸려갈 거야. 신사업은 뭐 내년이나 다음에 하지 뭐. 자, 그러다가 내년 다음에 시작을 해볼까? 이 신사업이 너무나 트렌드가 올라가서요. 신사업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재무관리에서 가장 연구되는 중요한 변수가 시간과 그다음에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자,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확실성은 자, 이제 주주가 투자를 하겠죠. 예,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기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 경영 및 경제 전체 운영에 있어서 가장 도출하기 힘든 변수로 다뤄진 것이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위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안정적 경제 운용 및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값진 일이며, 자, 이 점에서 관리적 기능을 바탕으로 재무관리의 의의가 중요하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기업의 재무의사 결정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 결정이죠. 자원을. 자, 결국 얘도 이제 자원이죠.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얼마나 적절히 배분해서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정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금을 공급하는가에 대한 자금 조달 결정. 자, 결국 이거죠. 신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본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있다라고 해봐요. 자, 첫 번째 자기 자본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현재 자기 자본이 100억이 있는데 15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타인 자본을 50억만 끌어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죠. 자, 왜냐면 기업 성장을 높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인 자본을 갖고 온다는 건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자기 자본을 얼만큼만 80억 정도만 소비를 하고 타인 자본을 70억 정도로 끌어오자. 자, 이렇게 이제 배분을 결정을 한 거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자금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타인 자본을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주식에서 끌어올까?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올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이거를 자,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통해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끌어온다는 건 뭐냐면요. 자, 자본은 높아져요. 자, 자본은 높아지지만 어떤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주식은 주주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는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차익은 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과 주식의 차이인데 만약에 기업이 조금 이제 뭐 이쪽을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이 자본을 얼만큼 다 효율적으로 재무 관리에 있어서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활동에 따른 결과물, 즉 이득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득 분배 결정에 따른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자, 기업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뭘 받습니까? 차익도 먹을 수 있지만 중간에 배당을 받겠죠. 배당. 그 다음에 채권은 이제 기업 성장 유무에 상관없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이자와 플러스 마지막에 정해진 원금을 받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배당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택할 건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니면 이자와 원금을 주자. 그래서 채권으로 자금을 끌어오자. 예. 요게 이제 소득 분배 결정에 따른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금융시장 자체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자금원으로 주주와 투자자들에 대한 부의 증진과 소득 분배의 경로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 산정 도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금융시장, 우리 거래소가 있겠죠. 거래소. 자, 거래소가 있죠. 이 거래소에는 코스닥 기업과 그 다음에 코스피 기업, 제가 거꾸로 써놨는데, 자, 이렇게 해보죠. 코스피 기업과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이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이 거래소라는 거는 상장 기업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인데 상장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상장 기업의 특징은 비상장 기업에 비해서요.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상장 기업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이제 주식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자, 자기가 직접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맨투맨으로 붙어서 이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장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A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려고 해요.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 거래소에 가서 내놓으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제 주식을 사가요. 그럼 저는 쉽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서요. 우리 신사업 할 테니까 니네 자금 좀 보태줘. 그러면 상장 기업이지? 알았어. 상장 기업은 우리가 좀 믿을 만해. 그리고 안 되면은 나중에 주식을 팔으면 되니까 우리가 돈 꿔줄게. 예, 그래서 자금 조달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장 기업들은. 그래서 이 금융시장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이 금융시장이라는 데서 자금 조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융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거래소란 얘기죠. 거래소. 자, 그리고 주주와 투자자들은 저 거래소라는 데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투자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식, 채권 등 여러 가지 유가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자, 금융시장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이와 같은 주식, 채권 및 은행 예금 발행을 통해 저축을 유도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도 무조건 나중에 이자와 그다음에 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랑 똑같다? 어떻게 보면은 예금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예금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금융시장이라는 데는요,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런 예금과 같은 저축을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는 필요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곳이죠. 자,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익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장래성에 의해 결정되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유가증권의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주식. 자, 한 주당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이런 거죠. 기업이 되게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른 투자자들도 막 뛰어들겠죠. 예, 살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뭡니까? 그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죠.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앞으로 수익성이 높고 미래 지향적인 기업은 발행증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증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이는 자본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게 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형성한 기업은 자본 비용이 높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기업 가치가 높아져요. 주가가 높아져요. 기업이 성장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꼭
이제 투자자들이 막 기업에 뛰어들겠죠.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자본 조달 비용을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요. 기업이 하향을 해요. 근데 신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좀 탈바꿈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기업 가치는 지금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제 자본 조달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이라는 시장에 만약에 채권이라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받을 때는 이제 이자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겠죠. 리스크가 있는 기업일수록. 근데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투자할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재무의사 결정은 기업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합리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넘겨보시면요. 제 2절 기업의 목표 보시면요. 자, 여러 기업의 관리자는 그 관리자가 지향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갖고 운영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생각해 두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 내 재무관리자의 경우 기업의 전체적인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무관리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이제 그 재무관리자를 이제 흔히 CFO라고 하거든요. CFO. 자, 여기서 이제 CFO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럼 자금 조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목표가 있는데 이 CFO가 이 목표를 벗어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CFO도 우리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럼 나도 이 목표에 맞춰서 이제 자금 조달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갖는 거죠. 자금 조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이제 CFO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업의 1차 목표는 뭔가? 자, 여러 가지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윤 극대화 당연한 거죠. 기업 가치의 극대화 당연한 겁니다. 기업 규모의 극대화 당연한 거고요. 일정 수준의 이익이 확보되는 상황 하에서의 매출 극대화, 경영자의 효용 극대화 기준, 만족화 기준 등 기업의 목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모든 재무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관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회계적 이익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부적합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제가 다 기재를 한 게 뭘 위해서입니까?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국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되면요. 주주 가치의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왜? 기업 가치가 극대화라는 얘기는 매출이 늘고 이윤이 늘고 수익성이 는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주주 가치도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 따라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익의 극대화 보시면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한다고 볼 경우 기업의 목표로서 회계적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의문점을 던지고 있어요. 자, 이 장에서는 회계적 이익법의 정의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타당성이 논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회계적 이익은 손익계산서상에 보고되는 이익으로서 회계적 기업의 목표로 이익의 극대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회계적 이익은 기업이 선택 가능한 다수의 회계 원칙들을 적용시킨 결과에 불과하며 그 결과로 보고되고 있는 이익이 항상 경제적으로 의미를 갖는 기업의 성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두 기업이 존재한다고 할 경우 단순히 회계 처리 기준만을 상이하게 적용시킴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회계적 이익이 보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적 이익의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다면 기업들로 하여금 가장 큰 회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계 처리 기준을 선택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손익계산서를 예를 들었을 때요. 첫 번째는 이제 매출액이죠, 항목이. 자,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요.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자, 매출 총이익에서요. 뭘 빼면 이제 직원들의 어떤 급여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상반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걸 빼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서 뭘 빼면 크게 이제 법인세라는 거를 빼면 여러 가지 항목이 또 있지만 순이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올해 이제 사실 매출액이 잘 안 나왔어요. 자, 매출액이 안 나온 상황에서 매출 원가를 빼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좀 높이고 싶어요. 근데 매출액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이제 높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제 좀 차감을 하는 거죠.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급여적인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시키면 영업이익이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이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냐? 이런 회계적인 어떤 회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듬는 거죠. 예, 이렇게 좀 다듬음을 통해서 과연 기업 가치를 그러면 높일 수 있는가?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을 좀 상이하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 가치 높일 수 있는가? 기업의 성과를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 회계적 이익은 각각의 기간별로 보고되는 기간 이익 개념으로서 이 중 어느 시점에 기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일 현재 기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차기 기간에 있어서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행동 목표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죠. 기업이 이제 어떤 신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기업이 자,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만 봐도 이 부채율을 감소를 시키면 단기적으로 기업이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향후에 신사업을 하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이걸 뒤로 미루고 자, 일단 부채를 먼저 감소를 시킨 다음에 자, 기업 가치를 올렸어요. 올리면 그 당시에는 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부채가 감소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는 이 신사업 지금 해야 될 신사업을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요. 기업의 성장성이 뒤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차기 기간에 있어서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채를 갚음으로써 자, 부동산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도 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신사업을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기업이 회계적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죠. 이는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기대 이익을 결정하는 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위험 또한 높은 것이 일반적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회계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불필요한 위험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는 자, 만약에 이제 좀 순이익을 올리고 싶어요. 자, 순이익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나오는 매출액을 단순히 조금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단기적으로 순이익을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제 M&A를 하는 거죠. 무리하게 막 기업 A기업을 M&A 하고요. 자, B기업도 M&A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분법 이익으로 갖고 와서 자, 순이익을 높이자라고 전략을 세웠는데 자, 하필 또 A기업과 B기업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리하게 이렇게 M&A를 했다가 오히려 지분법 이익을 높여서 순이익을 높이려고 했는데 얘가 감소한 바람에 평소 때보다 순이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회계적 이익에 왜냐면요. 이 모든 게 다 투자자들은 뭘 보고 투자자들은 어쨌든 간에 재무제표를 마지막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건가 말 것인가를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환심을 사려고 회계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 보시면요. 기업의 목표로서 위에서 언급한 이익의 극대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은 주식가격의 극대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가격의 극대화, 주주들의 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주들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 보상 및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주식의 가격은 경쟁적인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보상 및 이익에 근거하여 해당 주식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투자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야말로 기업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받는 정확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굳이 이렇게 회계적 이익으로 극대화하지 않아도 기업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엿보인다. 성장성이 보인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주주들의 부가 극대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회계적으로 극대화시키지 않아도 기업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더 영위를 해서요.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할 것입니다. 라는 것만 발표해도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 그래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 밑에 보시면요. 이익 극대화 목표와 비교해 볼 때 주가의 극대화, 즉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 목표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반영시켜 준다는 점에서 기업 또는 재무관리의 목표로서 보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뭐였습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라는 건 결국 뭐가 주주들의 부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자, 한편 극대화의 목표가 되는 주가는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의 가격으로서 이는
모든 미래 소득의 몫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주주죠. 왜? 한 주의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주가는 각 기간에 걸쳐 벌어들이게 될 이익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회계적 이익은 이익 계산서상에 보고되는 이 개념으로서 이러한 이익은 기업에 현금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때문에 회계적인 이익과 현금 흐름 사이에 갭이 발생하게 되며 현금 흐름은 현금의 실질적인 수령이나 지급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수주를 따왔어요. 자, 수주를 따왔는데 자, A라는 기업이 수주를 올렸어요. 수주를 땄는데 중요한 건요. 회계보고서상에는요. 자, 회계보고서상에는 수주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자, 수주를 땄어요. 그러면은 이 수주를 한 기업 수주를 준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바로 안 주죠. 예. 약속 때 뭐 1분기 2분기 때 줄게, 3분기 때 줄게, 아니면 연말에 줄게. 이렇게 몰아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분기 때는 현금 회계 보고서상에 1분기 때는 들어와 있는 걸로 계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안 들어와 있죠. 예,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걸 뭘로 잡습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걸로 잡습니다.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현금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아직 현금화가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냥 현금으로만 잡아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보통인 게 이런 경우고요. 자, 회계적인 이익과 현금 흐름 사이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제 저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회계 보고상에 현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자들은 현금에 의해서만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의 지급, 원재료의 구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이러한 현금 흐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은 그래 안 들어와 있는 거 알아.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매출 채권이 얼마나 잡혔나? 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얼마나 잡혔나?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매출 채권이 많이 잡혔다. 아, 수주를 많이 따냈구나. 현금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들어올 현금이 굉장히 많구나. 예. 자,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현금 흐름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일원의 가치와 미래 일원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평가를 해줄 것인가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익 극대화는 달리 위에서 지금 이런 거죠. 현재 일원과 미래 가치 일원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매출 채권 잡혔는데 얼만큼 현금화가 빨리 될 것인가? 이걸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불확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다음에 기업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걸 통해서요. 얼만큼 현금화가 빨리 되는가? 예,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익 극대화와는 달리 주가의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건 뭐냐면요. 기업 현금 흐름에 일정 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 가격이므로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가치를 평가를 해주는데요. 주가를 극대화하면 주가에 큰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기관들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있어서요. 지금 당장 1분기의 실적이 얼만큼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2분기 때 얼만큼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될 것인가, 3분기 때 매출이 얼만큼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주가를 극대화하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기관들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가 극대화의 목표는 어떠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정의해 줄 뿐만 아니라 자, 다른 기관들의 현금 흐름과 비교하여 특정 기관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평가되고 정의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래서 흔히 뉴스나 공시에 많이 보실 거예요. 자,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프로, 매출액이 몇 프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몇 프로 증가했다. 이는 뭐냐면요. 작년 1분기 때는 이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이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죠. 또한 주가에 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모든 기관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가 극대화의 목표는 위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위험한 전략을 결정하면 주식시장은 이러한 전략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만약 기업이 선택한 전략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위험 수준이 높다고 투자자들이 평가하면 주가는 하락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갑자기 이제 부채를 극도로 많이 사용한다거나 그러면은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될 마련이죠. 자, 반면 위험 수준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평가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들이 재무적 보상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타당한 목표는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에 있으며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는 주가의 극대화가 되며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 목표는 특정 한 기간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 다른 기관의 현금 흐름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 목표는 수익에 대한 위험 수준의 정도가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 수준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업 소유자인 주주들은 재무적 보상에만 관심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주의 부의 극대화 또는 주가의 극대화를 기업 관리의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죠. 자, 다 이해 가셨나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자, 1장 이제 다음 수업은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